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혹시 당신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깊은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 날에는 나를 드러내고 세상에 외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는 그토록 소중했던 말들이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겨누고 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우리들. 한때는 위로를 구하기 위해 혹은 그저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았던 내밀한 이야기들이 어느새 왜곡된 소문이 되어 온 동네를 떠돌고 결국에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쓰라린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이처럼 말 한마디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침묵이 단순한 입 다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단단한 지혜이자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의 혹독한 고독 속에서 인간 본성과 세상의 이치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얻었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거울 삼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욱 굳게 입을 닫고 가슴 깊이 묻어두어야 할 6가지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말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랑의 시대를 건너온 한 위대한 현자가 우리에게 남긴 평온하고 존경받는 노년을 위한 가장 진솔하고 현실적인 인생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식의 실패와 아픔에 대해 밖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여 큰 빚을 졌을 때 혹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숯과 같습니다. 그 시커멓게 타버린 속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휩싸이게 되죠.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아들이 글쎄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속을 썩더니 결국 도장을 찍고 말았어.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지. 이러한 하소연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일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나. 힘내게. 다 잘 될 걸세. 하지만 다산 선생은 인간 본성의 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선생은 우리가 털어놓는 고통의 이야기가 타인에게는 은밀한 위안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상 인심이란 생각보다 차갑고 이기적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우리 집은 저런 일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안도감이 싹트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불행이 클수록 그들은 자신의 평온함에 감사하며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당신 집안의 우환을 씹으며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당신이 쏟아내는 한탄은 결코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슬픔을 타인의 안옌거리로 전락시키고 당신의 아픔을 그들의 행복을 확인하는 척도로 만들어버리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한 자식의 실패담은 삽시간에 살이 붙고 꼬리가 달려온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김영감 내 아들,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더라. 이 여사네 딸,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시댁에서 쫓겨났다던데? 이렇게 한 번 퍼진 소문은 자식의 이름 위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새겨집니다. 훗날 당신의 자식이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이 꼬리표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도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려 해도 사람들은 그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의 순간적인 감정 해소가 자식의 미래에 평생의 장애물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다산 선생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식의 허물은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 덮어두어야 한다. 부모의 입은 자식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되어야지 그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 덧나게 하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밖으로 나가 하소연할 시간에 조용히 자식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말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이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형제간에 비교하며 상처를 주는 말, 내 형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와 같은 말이나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 역시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그들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병원 갈 일은 많아지니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함부로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그 사람의 발언권이자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 혹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노후 자금이 바닥을 보이니 막막하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이제 힘이 없구나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곧 무시와 경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도 당신이 가난을 호소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말을 없는 사람의 푸념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혹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요청할까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위로를 얻기는커녕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실질적인 학문, 즉 실학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호소나 막연한 한탄 대신 냉철한 이성과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면 밖으로 나가 신세 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당신의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상의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실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얘들아, 아빠 엄마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겠는지 다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솔직하게 문제를 공유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남에게 구차하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대신 정당한 시민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존엄한 태도입니다. 외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보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힘들지와 같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난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는 당신의 존엄성을 갉아먹고 당신을 동정의 대상이자 기피의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묵묵히 현실을 직시하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의 품격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떠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젯밤에는 무릎이 시려서 잠을 설쳤고 오늘은 혈압이 올라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런 신체적인 고통은 때로 외로움과 서러움을 동반하기에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아이고 늙으니 온몸이 종합병원이네 라는 말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줍니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라며 관심을 보이죠. 그 관심이 고마워서 우리는 더욱 신이 나서 자신의 병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느 병원이 용하다는 등 대화의 주제는 온통 자신의 질병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서서히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날 때마다 아프다는 소리만 하는 당신과의 대화가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전화벨이 울리면 또 앓는 소리를 하시겠지라는 생각에 받기를 주저하게 되고 동네 모임에서도 당신을 슬슬 피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에게는 늘 아픈 사람,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고 당신은 스스로를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당신의 존재감은 그저 골골대는 노인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다산 선생은 학문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도 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규칙적인 생활과 소식, 그리고 끊임없는 지적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건강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동정을 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만 상세히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급적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십시오. 물론 아픈 것을 억지로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 라는 질문에 밤새 알아누웠다고 대답하는 대신 나이 드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30분씩 산책하고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질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보십시오. 꾸준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챙기며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질병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배움의 기쁨으로 채워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병약한 노인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멋진 사람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고통을 호소하는 창구가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 자신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들, 즉 자식, 돈, 건강과 같은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지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지켜야 할 일종의 사회적인 가면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는, 그리하여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더욱 근본적인 성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닫아야 할 입은 비단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나 자신을 향해, 때로는 들끓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을 향해 우리는 더욱 굳게 입을 닫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평온한 내면을 가꾸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수양의 과정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당신의 감상을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과거의 성공담을 되풀이하며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내가 왕년의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은 분명 치열하게 살았고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일해 회사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 모두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자부심과 영광은 당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훈장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현재의 대화 속으로 끊임없이 소환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나와 현재의 힘없는 나 사이의 간극을 견디기 힘들어 자꾸만 과거의 영광을 빌려와 현재의 나를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특히 젊은 세대의 귀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그들은 이 어르신은 현재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과거 이야기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과거의 성공담은 현재의 당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당신에게는 꼰대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게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고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 등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그는 결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잘 나갔던 정약용이 아니라 현재의 유배지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정약용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당신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면 족합니다. 그것을 굳이 꺼내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현재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동네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려 읽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해보십시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자랑이 아닌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식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라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건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입이 과거의 박제된 영광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광장이 될 때 당신은 꼰대가 아닌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집안의 부끄러운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의 불은 밖으로 새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형제 간의 재산, 다툼 등 어느 집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집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의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답답한 마음의 이웃에게 우리 며느리가 명절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제사 음식하는 것도 나 몰라라 한다고 불평했다고 칩시다. 당신의 이야기는 곧바로 그 집 며느리가 아주 악독해서 시어머니를 구박한다더라는 식으로 부풀려져 퍼져나갑니다. 남편과의 다툼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면 다음 날에는 그 집 부부 곧 이혼할 거라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왜곡되어 퍼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온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원래는 대화로 풀 수 있었던 작은 갈등도 외부의 시선과 입방아가 개입되는 순간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귀에 다시 들어갔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밖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나 남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의 문제를 외부에 떠벌리는 것은 터사 터진 상처를 치료하기는커녕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산 선생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말하며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닫고 집안을 바로잡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그 내부에서 당사자들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서로가 충분히 진정된 후 차분히 마주 앉아 각자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외부인의 섣부른 조언이나 개입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족의 체면을 지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의 입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는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6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의 소재가 떨어지거나 혹은 무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을 때 손쉬운 방법으로 남을 험담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웃집 사람의 사생활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을 맹렬히 비난하며 요즘 젊은이들의 버릇없음을 개탄합니다. 이러한 비난을 통해 우리는 순간적으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과 한편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신 앞에서 당신의 험담에 맞장구를 치던 사람도 돌아서서는 저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내 흉도 저렇게 보겠지라고 생각하며 당신을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낳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신뢰를 잃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입이 싼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다산 선생은 타인에 대한 비판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지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그는 남을 평가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비판하고 싶다면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한탄하는 대신 우리가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좋은 본보기를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칭찬과 격려, 긍정의 말들이 흘러나올 때 당신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은 당신이 하는 말로 완성됩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비루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어른의 향기가 당신의 말 속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나이가 들수록 침묵해야 할 6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의 아픔, 경제적 어려움, 자신의 병, 과거의 영광, 집안의 갈등, 그리고 남에 대한 험담. 이 6가지를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결코 패배적인 침묵이나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고 정말로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혜의 실천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그림자의 힘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인생의 깊이를 알아가는 노년에는 그 무게와 파급력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와 같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힘은 바로 이 지혜로운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